지금부터 2편 보험 복귀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째 출제 포인트고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보험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중에서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위원은 보험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없다라는 점이고요. 보험 설계사는 중개하는 자고요. 대리점은 대리하는 자고요. 중개사는 중개하는 자다. 예, 여기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함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상담사, 예,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죠. 보험회사의 홍보직원은요, 그냥 직원이잖아. 여기는 할 수가 있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보험 산업을 감독하는 방식이 실질적 감독주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실질적 감독주의는 뭐냐? 회사의 설립, 경영, 해산에 이르기까지 보험 사업의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보험 감독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다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제 포인트 44번 등록 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등록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보험업법에 의해서 당연히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되느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 업무를 생명보험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는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는다 하면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당한 모집 영업 행위를 할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영업 정지 내지는 등록 취소 가능하고요.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징역. 그 다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벌금. 얘가 괄호 넣기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무나 등록할 수 있냐? 자격이 있습니다. 1번, 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등록 교육 이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각각 유효기간은 1년이고요.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력이 있으신 분, 생명보험 업계에 관련 업무에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교육만 받으면 시험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교육만 이수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등록은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등록 절차 괄호 넣기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입이 도입이 되면 시험 합격해야 되겠죠? 교육 이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협회 등록하게 되면 등록 신청해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와 위촉 계약을 하게 되면 설계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 교육 시간을 가지고 함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20시간입니다. 10시간 아니다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45번째 45번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후 복권이 되었어요. 복권이 되면 등록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보험업법 내지 금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 2년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2년 이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있는 자, 유예기간이 끝나면 되는데 유예기간이 있는 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라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2회 이상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페널티가 더 심하죠. 3년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을 유용했다. 3년이 지나야 됩니다. 2년, 3년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떤 함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보험설계사 될 수 없다. 얘는 틀렸습니다. 파산선고와 신용불량자는 다른 텍스트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보험설계사 등록 가능합니다. 그럼 뭐냐? 보험업법과 금소법에 따라 얘를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46번 출제 포인트 교차 모집제도 보겠습니다. 자, 교차 모집제도는 뭐냐? 소속 보험회사 외에 한 개의 이종, 다른 종류의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생보 플러스 손보, 생보 플러스 재산보험, 손보 플러스 재산보험, 서로 종류가 다른 보험회사 상품이죠. 얘는 가능합니다. 대리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얘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대리점과 교차 모집 제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대리점을 비롯해서 대리점은 이제 일사전속주의에 완전히 적용을 받고 있지 않죠. 그러나 전속이 소속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사전속주의가 우리는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다른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일사전속주의에 예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교차 모집 관련해서 보험회사의 금지 사항과 보험 설계사의 금지 사항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구별을 해 주시고요. 어떤 함정이 있었을까요?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겠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누구의 금지 사항입니까? 보험회사의 금지 사항이죠.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의 금지 사항이 아니죠. 추가로 요구를 했다. 얘는 보험 설계사의 금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별해 주시고요. 보험계약 종류 따라서 해당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47번 출제 포인트 등록 말소 보겠습니다. 자, 등록 말소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죠. 위촉한다. 위촉한다는 건 뭐냐? 보험회사와 설계사 간의 계약입니다. 해촉은 뭡니까? 위촉했으니까 해촉하는 거죠. 보험회사와 보험 설계사 간의 계약관계죠. 등록은 뭡니까? 어디다 등록합니까? 보험협회에 등록하는 거죠. 보험협회에 모집 종사자로 등록하는 거고요. 말소는 등록을 말소하는 거니까 보험협회에 등록을 한 사항을 없애는 거. 이걸 우리가 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등록은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방문을 해서요. 해촉 증명서를 소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서도 직접 말소 가능합니다.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냐?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얘는 틀렸습니다. 직접 말소가 가능합니다. 말소가 돼야 타 보험회사로 이직이 가능하죠. 자, 우리 등록 말소 취소의 내용 중에 한 가지 추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사의 등록 취소, 영업 정지 시킬 수 있죠. 누가? 금융위원회가. 그러면 이 명령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보험 설계사에게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요 센텐스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청문, 이 키워드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48번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보험대리점 등록, 영업보증금 보겠습니다. 자, 보험대리점도 등록을 해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되느냐? 예, 생명보험협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위탁을 했죠. 함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을 누가 주관을 하느냐? 자,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시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합니다. 대리점은 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보험연수원. 얘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다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한 등록은 그냥 등록만 하면 되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니죠. 허가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등록 사항입니다. 보험대리점은 일사전속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뭐 생명소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 자격은 자, 설계사는 등록 유예기간이 1년이었지만 대리점은 2년입니다. 교육시간은 20시간으로 똑같습니다. 시험 합격 후 등록 각 유예기간 1년 동일하고요. 자, 경력 등록인 경우에는 아까 우리 보험 설계사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사 경력이었죠. 대리점은 4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력 등록의 경우에는 요건이 다르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 대리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이 이제 보험 대리점 하는 거죠.
자, 대리점 등록 요건을 갖춘 자 반드시 1인 이상 있어야 되고요. 임직원이 만약에 100명 이상이다. 그러면 10분의 1 이상이 설계사 등록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 임직원이 100명이면 직원 중에 10명 이상이 설계사 등록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험대리점을 영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영업보증금을 예탁을 해야 됩니다. 보험대리점은 어디에?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보험중개사는 감독원에 예탁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예탁 의무 면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 신용도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업종에 따라서 생, 손, 재산보험대리점, 설립 형태에 따라서 개인, 법인 대리점으로 구별을 하고요.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사로 이미 등록이 된 자, 다른 보험회사 임직원은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 부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뭐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번 출제 포인트 보험중개사 등록 보겠습니다. 일단 보험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계를 중개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의에 따른 함정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보험회사와 계약 관계를 맺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계를 중개하는 뒷부분은 맞는 내용이죠. 보험회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중개사 등록은 감독원에 한다 그랬습니다. 등록, 그 다음에 영업보증금 다 감독원입니다. 자, 이 키워드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암기를 해 주십시오. 시험 문제 함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게 되면 우량하죠. 그죠? 예,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을 해야 합니다. 다음 50번 출제 포인트 방카슈랑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곳이 3개를 예를 들었습니다. 우체국, 보험회사는 자체가 보험회사니까요. 새마을금고, 자 이런 데는 셋 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다음 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곳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집 방법은 자 점포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대면 모집만 가능하고요. 점포별로 2인까지만 보험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포 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점포 바로 길 건너편 카페에서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점포 내여야 되고요. 그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 가능합니다. 단, 자, 요거 이제 핵심인데요. 전화, 우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 안 됩니다. 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업자, 협력여신업자는 제외입니다. 신용카드 업자는 전화, 우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모집이 가능합니다. 함정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 가능하다. 모든이 아니죠. 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중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한 기관은 신용카드 업자밖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는 어떤 상품 팔 수 있니? 자,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상품 못 파니? 이걸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 대표적인 것이 종신보험이죠. 그래서 이런 함정이 나옵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주요 판매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 못 팝니다. 보장성 보험 판매할 수가 없다. 예탁 의무, 영업보증금 면제해준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출제 포인트 보험업보 모집 관련 준수사항 보겠습니다. 보험 종사자의 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쟁이 얘는 그냥 뭐 읽어보면 대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함정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입사 1년 이내인 갑 설계사는 같은 지점의 선배 설계사인 을 설계사와 함께 고객을 만나 상담 후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흔히 이제 동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금쟁이가 아니죠. 뭐 잘 아시는 선배
손배 설계사가 도움을 준 거니까 이건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금지행위냐? 승환계약, 경유계약,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 작성계약이죠.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 안 되죠. 금전대차 관계, 돈을 빌려줄 테니 계약해. 이거 안 되죠. 장애인의 보험 가입 거부,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 방해행위 다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얘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죠? 요런 게 당연히 금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공정 영업행위 어떤 거냐? 대출 상품 관련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그 대신 보험계약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부당 권유행위,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확정하게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이런 거 다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 제고 금지,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초 서류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수수료 지급한다. 기초 서류에서 정한 보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지급한다.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이런 게 다 특별이익이라는, 이런 거 제공하면 안 된다. 또 약속을 해서도 안 된다. 약속도 안 됩니다. 그러면 특별이익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 그러니까 월납 보험료가 10만 원이다. 그럼 1년 동안 얼마입니까? 120만 원. 120만 원의 10% 12만 원과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은 다 3만 원에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거. 이거 다 특별이익 제공이에요. 이걸 초과하는 금액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거. 이거 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시에는 큽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얘만 가지고 단독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벌금이나 제재금 이런 거 물어볼 때 반드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시 벌칙에 대한 이 지문은 함께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수료 지급 등 금지해야 됩니다. 무자격자 모집 위탁 대가 지급 금지고요. 모집 광고 관련해서는 모집 종사자가 아닌 자는 모집 보험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보험 상품 광고도 안 됩니다.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52번 출제 포인트, 보험 안내 자료 보겠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라고 하는 건 이제 고객한테 상품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안내하는 자료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 내용들과 기재 금지해야 되는 내용. 자, 이걸 물어봅니다. 다음 중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필수 기재 사항은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겠죠.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해약 환급금, 예금자 보험 이런 것들이고요. 기재 금지 사항은 고객이 이걸 알렸다가는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금지를 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얘는 우리 배당에서도 이야기했죠. 얘는 기재 금지 사항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었죠. 뭡니까? 유배당 연금보험은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예시가 가능합니다. 함정이 뭘로 나오느냐면 몇 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예시를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직전 5개년도죠. 유리한 내용만 안내하거나 다른 회사 상품과 비교했다. 요거 안내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정 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 이것도 안 됩니다. 자, 이러한 보험 안내 자료는 반드시 보험회사 자체적인 준법 감시인의 승인을 받고요. 관리번호가 부여가 된 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복계약 체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복계약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어떤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정액으로 다 받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죠. 그래서 모집 전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요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중앙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보유한 계약자 정보를 통해서 피보험자가 이미 다른 실손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없다. 그때 이제 계약 체결을 하라는 것이고, 만약에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계약에게 이걸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시더라도 비례보상 받습니다. 중복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안내 후 확인을 받고 계약을 진행해라. 이런 겁니다.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있는 상품은 실손 의료보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3번 출제 포인트 설명 의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의무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체결 단계, 청구 단계, 그 다음에 심사 지급 단계.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단계, 청구 단계, 심사 지급 단계의 프로세스를 여러분께서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는 승낙 절차, 승낙 거절 시 거절 사유, 3대 기본 지키기 위반 시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이고요. 청구 단계에서 보험금 청구할 때는 담당 부서, 연락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험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 기간 및 예상 지급일,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자, 보통 시험 문제는요, 청구 단계하고요,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가 조금 유사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 지급 단계에서는요, 지급일 등 지급 절차, 지급 내역,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이제 이런 것을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에 자필 서명 반드시 받아야 된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자필 서명을 면제해 주는 계약이 있습니다. 얘가 최근에 시험 문제 좀 나오네요. 자, 기본적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에 자필 서명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함정은 어떤 거냐? 사망보장종신보험 면제해 준다. 요거 틀렸다는 것이죠. 자, 어떤 계약이냐? 신용손해보험 계약. 요거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의를 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 기부되는 계약. 자, 요런 계약은 자필 서명이 면제가 될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4번 출제 포인트. 생명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자, 여기서는 이제 뭐 했을 때 얼마, 뭐 했을 때 얼마. 예, 벌칙이 나오죠. 다 공통적으로 제재금입니다. 제재금. 왜 제재금이냐? 자, 이 협정은 업계의 자율협정입니다. 자율협정인데 누구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이 되느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이 되고 있는 자율협정입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보험회사와 그 소속 모집 종사자, 즉 임직원, 보험설계사지, 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 아닙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정은 보험대리점 설계사가 적용 범위에 해당이 된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자, 이런 이 협정에 만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자라야 생명보험협회 신고 가능하겠죠. 그래서 생명보험회사 점포장 포함입니다. 6개월 이내에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협정에서 어떤 내용이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자격자 모집 금지. 당연히 무자격자 모집 금지겠죠. 특별이익 제공 금지, 작성계약 금지, 경유계약 금지, 모함, 허위사실 유포, 승환계약. 이런 거 다 금지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자격자 모집 시 제재금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이익 제공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 작성계약, 한 건별 기납입 보험료 차량가 100만 원 중 큰 금액. 요런 센텐스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경유계약 200만 원, 모함 허위사실 100만 원, 승환계약 한 건당 100만 원. 거의 대부분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아닌 건 뭐가 있어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얘는 제가 특별이익에서도 말씀드렸죠. 크다고. 경유계약만 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기본은 일단 100만 원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 두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교재에 추가된 것이 뭐냐? 무자격자 모집에서 타 회사 소속의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했다. 그러면 타 회사 모집 설계사는 위탁 모집 금지자죠. 그죠? 타 회사 소속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했다. 그건 못하는 거죠. 그건 일사천속주의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지자입니다. 1인당 1,000만 원까지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승환계약인 경우에는 모집 행위자 1인 최고 한도는 3,000만 원이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승환계약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자, 전 소속 회사에서 체결한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회사에서 새로운 계약을 청약을 했지만 본인 계약, 배우자 계약, 직계 좀비속 계약인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그래서 다음 중 승환계약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본인 계약 몇 건, 배우자 몇 건.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 계약은 제재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형제 자매 계약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직계 좀비속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5번 출제 포인트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생명보험 전속보험 설계사, 전속 개인 대리점, 자회사형 지회에 등록되어 있는 생명보험 설계사. 그래서 법인 대리점 소속 설계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생명보험사의 자회사형 지회까지 해당이 된다. 근속기간은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을 해야 합니다. 자, 요런 함정이 있었습니다. 전 소속 보험회사의 2년간 재직, 현 소속 보험회사의 2년간 재직해서 합의 4년간 재직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한 회사에,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계약 유지율 13회차 90%, 25회차 80%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도 영업 1년간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 0건, 불안전 판매 비율 빵, 3% 미만 이런 거 안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 모집인 기록, 금융 및 신용질서물란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요 두 개 1년, 3년을 바꾸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 모집인 기록 굉장히 크죠. 법률 위반이니까 이거는 3년 정도로 보겠다는 겁니다. 1년, 3년 반드시 구별해 주시고요.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은 금융감독원의 인증 기준을 거쳐야 된다.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틀렸습니다. 생명보험협회이고요. 2008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연도도 간혹 물어봅니다. 인증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6월 1일부터 그 다음 달 5월 31일까지 해서 1년 매년 그래서 5월에 접수를 받아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모든 항목이 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6번 출제 포인트 예금자 보호법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금자 보호하겠다는 거죠. 언제? 일종보험사고,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를 받았을 때, 이종보험사고, 인가취소, 해산, 파산. 자, 이런 이유로 해서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신 지급을 하겠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그래서 이 예금자 보호법은 사내에 기금을 적립해 두는 것이 아니죠. 사외인 예금보험공사가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함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험회사 영업정지, 상장 폐지하고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지급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보호 대상은 예금자 1인입니다. 법인도 가능하고요. 보장 금액은 1인당 얼마? 5천만 원입니다. 원금과 이자 합산입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보호 대상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이 뭐냐? 예, 변액 보험의 특약, 최저 보증 보험금, 자, 이런 것들 개인 보험 계약 다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법인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은 안 됩니다. 보증보험계약, 변액보험 주계약, 재보험계약. 자, 이런 것들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금자 보험의 한도를 설정을 할 때 해약 환급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채무의 합계액을 뺀 금액, 즉 예금이 1억인데 대출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다. 그러면 6천만 원이 대상이 되고 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지급을 한다는 뜻이겠죠. 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사외라 그랬죠. 그래서 함정으로 뭐냐? 사내에 예금보험료를 적립한다라고 하는 함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57번 출제 포인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보겠습니다. 자, 금융분쟁 뭡니까? 소비자와 금융소비자와 보험회사 등등 금융기관과 분쟁이 생긴 게 금융분쟁이겠죠. 금융분쟁이 생겼을 때는 조정해 주세요 라고 뭐 진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운영하느냐가 첫 번째 핵심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분쟁이 생겼다, 조정해 주세요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금융분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단 합의를 공고합니다. 합의하세요. 일단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조정위원회 회부가 되면 60일 이내에 심의를 해서 조정안을 작성 후 수락을 공고하고요. 이 조정안을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수락을 했다. 그러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요 30일, 60일, 20일 수락, 요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고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제 여기까지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아랫부분이 더 많이 나오네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미 법원에 제소가 됐어요. 자, 이게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돼요. 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법원에 제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상급기관이 법원에 제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더 우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정 신청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여기도 소를 제기한 경우, 얘가 제소한 사건이랑 같은 뜻이죠. 세 번째,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실익이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 다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이 나올 수 있어요. 금융분쟁조정 신청사항은 모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된다. 이거 틀린 거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58번 출제 포인트 보험가입조회 내용 찾아줌 보겠습니다. 보험가입조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생존자 보험가입조회가 있고요. 사망자 보험가입조회가 있습니다. 자, 요거 어디서 운영하느냐?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 생존자 보험가입조회는요, 생손보 다 가능합니다. 방문을 하지 않아도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우체국, 새마을금고, 공제보험의 가입 내역은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망자 보험가입조회는 반드시 방문을 해서만 할 수가 있고요. 생명보험 내역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망자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살짝 빼갈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런 절차가 되게 좀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추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문 시에만 가능하고요. 생보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생존자와 사망자 보험가입 제도의 차이점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59번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간혹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본인을 위한 보험계약. 본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뭡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같은 보험계약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서 다 같은 사람이니까 만약에 중대질병에 걸렸어요. 그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뭐 청구를 할 방법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미리 대신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대신하는 대리인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배우자 및 삼촌 이내의 친족에 한해서 대리인을 미리 지정합니다. 자, 계약 체결 시 지정할 수 있고요. 상품 설명서와 해피콜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기간 중에 언제든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의 함정은 이런 겁니다. 대리청구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내지는 사촌 이내 친족이어야 된다. 이거 다 틀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60번 출제 포인트 광고 심의제도 보겠습니다. 자, 이 보험 상품 광고 같은 경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 상품을 고객한테 광고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이런 광고는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받은 광고만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심의를 합니까? 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내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고 상품 광고, 업무 광고 하라 이겁니다. 모든 광고를 다 사전 심의를 받으라 그러면 이게 좀 간단한 거 이런 것들 이라든지 아니면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미 심의피를 득한 광고에 경미한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간소화된 심의 절차 적용을 하고 아예 심의를 받지 않는 광고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기본 정보 및 브랜드 홍보와 관련된 브랜드 광고, 대출 광고는 보험회사 자체 내 준법 감시인의 확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요게 자주 나오겠죠. 어떤 거냐? 판매 방송. 홈쇼핑 보험 대리점 많이 하죠. 거기서 이제 보험상품 판매, 오는 사전 심의 대상입니다. 변액보험, 자산연계형 상품, 불안전 판매 비율 기준을 초과한 홈쇼핑 보험 대리점의 판매 방송은 사전 심의를 받고요. 생방송 후에도 매월 1에서 3편 정도를 선정해서 4, 5심의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플러스 상시 모니터링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판매 방송은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의견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홈쇼핑 판매 방송은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적용이 된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요. 함정에는 동영상 광고는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함정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적용되는 광고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십시오. 61번 출제 포인트 광고심의위원회 보겠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 어디 설치되어 있다 그랬죠?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보험업계, 학계, 법조계, 언론,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게 함정입니다. 그죠?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광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시정 요구 및 제재 조치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금을 부과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제재금을 부과하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억 원, 5천만 원, 3천만 원 크죠? 1억 원은 가장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제재하겠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했다. 심의받은 원안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광고했다. 제일 무거운 제재금 1억 원.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관련 규정 위반했다. 5천만 원. 광고 심의필 유효기간을 경과해서 사용했다. 3천만 원의 제재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3천만 원. 이걸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떤 내용들이 1억 원 제재금에 해당되느냐, 어떤 내용이 3천만 원의 제재금에 해당이 되느냐를 역으로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광고 심의필 유효기간은 1년이다. 얘가 6개월이다. 이런 함정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번 공시 출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 공시의 주체가 누구냐를 구별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가 있었고요. 협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험회사가 하는 공시 중에 정기공시입니다. 정기공시는 결산공시와 분기별 임시결산공시로 나눠집니다.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나오느냐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3년간 공시하는 것이 결산공시고요. 분기별 임시결산공시는 분기결산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래서 얘가 함정이 3개월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이기 때문에 결산 시 작성하는 공시 항목 중에 일부만 공시를 한다. 요 지문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63번째 출제 포인트 수시공시 보겠습니다. 수시공시는 수시로 하는 게 이게 바로 수시공시죠.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발생 즉시 공시를 해야 되고요. 3년간 공시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나오느냐면, 자,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요거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발생 즉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키워드는 적기 시종조치, 거액의 손실, 중대한 변동, 중대한 변경, 대주주, 정부기관. 자, 요런 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발생 즉시 공시를 하는데 금융감독원과 협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험 담보화라는 게 있었죠. 예, 보험 슈퍼마켓. 자, 여기서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나오느냐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 자, 보험 담보화의 운영 주체가 누구냐? 얘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는 상품 가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입 경로만 안내를 한다라는 점도 한 번씩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64번째 출제 포인트. 자, 이제 상품 공시와 상품 비교 공시, 기타 공시 보겠습니다. 상품 공시는 생명보험 회사에서도 하고요. 협회에서도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생명보험 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것만 공시를 하는 거고요. 생명보험 협회는 여러 회사 상품을 다 정보를 이제 게더링 하니까 비교를 한다. 비교. 그래서 비교 공시는 무조건 생명보험 협회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 협회사는 기타 공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면, 자, 비교 공시 하는 곳이 어디냐, 또 이게 기타 공시 사항이냐, 아니면 상품 공시 사항이냐, 비교 공시 사항이냐, 요거를 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생명보험회사에서 하는 상품 공시는 뭐 상품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가격 공시실.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 설계, 보험료 조회. 가입 설계는 그 회사 상품이니까 그 회사에서 해야 되겠죠. 얘가 시험 문제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비교 공시가 키죠. 예, 비교 공시의 함정은 각 보험회사의 상품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직접 이제 자기가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생명보험협회에서 비교 공시 사항에서 자기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다 틀린 거죠. 개인별은 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비교를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자, 기타 공시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 뭘 기타 공시 하는 거냐? 주로 많이 나온 게 불안전 판매 비율,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 수수료율, 자, 그다음에 민원 건수, 소송 건수, 이런 것들이 기타 공시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게 기타 공시 사항이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왔고요. 금융감독원 공시의 사항도 시험 문제에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 자, 요거는 금융감독원에서 공시를 한다. 자, 어느 기관에서 공시하는 사항이냐, 요거를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번째 보험민원 보겠습니다. 보험민원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보험민원이라고 하는 건, 민원이라고 하는 말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과 그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 지급, 뭐 전체 프로세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그 다음에 모집 민원. 자, 이게 전체 민원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각각의 요런 이제 민원의 유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요걸 좀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잘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어떤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건 바로 요겁니다. 왜 보험 민원이, 민원 자체를 많이 내포할 수밖에 없냐? 예,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적인 판매 채널이 아니라, 예, 우리가 모집 조직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판매 채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행성, 보험계약 자체가 사행성이죠. 납입한 보험료보다, 예, 받는 보험금이 훨씬 더 크죠. 또 이 보험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제 보험사고가 장래에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행성,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내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 개발 및 판매 정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악성 민원인에 의해서 남용될 소지도 크게 가지고 있다. 보험 민원 현황은 각 보험 업계별로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적은 데가 금융투자. 그래서 민원 비중의 현황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원 처리 방법 보겠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최근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생명보험협회에 민원을 제기를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민원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보다는 감독원에 직접 민원을 접수를 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뭐 어느 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다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직접 방문만 해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이거 다 틀린 지문입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원 처리는 문제행동 소지자, 즉 악성 민원인이 우리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고 다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근거하여 민원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동일한 유형의 민원들이 자꾸 발생을 하겠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예,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근거하여. 자, 이 문제도 최근에 출제가 된 바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번, 예, 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 예,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죠. 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근로소득자라야만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그래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연금소득자 다 안 됩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부모 있었고, 배우자 있었고, 자녀 있었고, 형제자매 있었죠. 예,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 공동으로 다 100만 원입니다. 나이 요건도 물어보는 문제가 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만 나이 요건이 없죠. 예, 부모 만 60세 이상이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있냐? 연간 소득 금액 요건만 가지고 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자, 왜 그러냐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보다 혜택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공제율이 틀려요. 요것이 문제 나옵니다.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율은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자, 요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한도 똑같아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의
세액공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이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 별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로자 본인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전용 보험 가입 시에 일반 보장성 보험과는 중복공제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장성 보험료를 하나를 가입했어요. 하나를 한 개인데 이제 장애인이 이제 자기 거를 가입을 했다는 거죠. 그럼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해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15%도 받고 하나를 가지고 일반 보장성 보험에 세액공제 12%또 받고 이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복공제는 되지 않는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번 출제 포인트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했죠. 예,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종합소득자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뭡니까? 한도 600만 원,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자체는 600만 원이 맥시예요. 근데 퇴직연금은 900만 포함하면 900만 원이죠.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연금저축은 빵인데 퇴직연금이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900만 원 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연금계좌는 900만 원인데 퇴직연금이 빵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6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900만 원을 다 못 받고 6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세율도 조금, 공제율도 조금 다릅니다. 자, 종합소득자 12%, 일반적인 12%예요. 근데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우대해줘요. 더 세액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몇 퍼센트? 15%. 자, 보장성 보험료도 12, 15 있었죠. 연금계좌 세액공제율도 12, 15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금계좌라고 할 때 퇴직연금계좌가 이제 포함인데 퇴직연금 나중에 또 우리 공부를 하겠지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DB, DC, IRP가 있었죠. 그 중에서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계좌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에 포함되질 않는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함정, DB형 포함된다. 내지는 저축성 보험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뭐 요런 함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만기 시에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10% 추가 납입액의 10% 300만 원, 둘 중에 낮은 금액이죠.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10% 300만 원, 요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2025년도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 팔고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그 차익을 가지고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억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더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거주자 또는 배우자 60세 이상, 부부 합산 1주택, 기준 시가가 12억 원 이하,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들 일단 여러분들 눈으로라도 내용이 있었다라는 점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68번 출제 포인트 저축성 보험 보험 차입 비과세 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축성 보험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각자가 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2024년도에는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점만 참조를 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종신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시납 저축성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 요게 아주 키고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비과세 요건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해야 되고요. 자, 선납기간 6개월 이내여야 되고요. 월 보험료 한도액은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얘가 300만 원이다. 이렇게 함정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종신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수령해야 되고요.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문에 잘못된 함정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우쓱 읽어보다 보면 틀린 걸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함정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 시 연금 재원 소멸해야 되고요. 사망일 전에는 중도 해지를 하지 못합니다. 추가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금 저축 계좌는 보험료 납입 시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제 적격이죠.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 저율 분리과세 3에서 5% 혜택이 있죠. 그러나 연금보험은요.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회사에서만 파는 거죠. 세액공제 없습니다. 연금 수령 시 보험차입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와 연금보험의 세제 혜택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보장성 보험, 얘도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보험료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소득이나 복리후생비에, 소득이 아니죠. 복리후생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손금, 즉 경비로 인정을 받고 종업원은 별도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70만 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 69번째 상속 및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자, 이렇게 산식인데 이거 산식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 자,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수익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자기가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때는 과세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가 되든지 상속세가 부과가 될 때는 납입자와 수익자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납입자 이외의 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 중에 몇 %냐. 1,000만 원 중에 납입자 이외에 납입한 사람이, 납입자 이외의 사람이 돈이 50%다 그러면 받은 보험금의 50%를 상속 내지 증여재산으로 보겠다. 이런 논리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상속재산, 증여재산 계산하는 방법은 이 논리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순위 보겠습니다. 상속순위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한 번씩 나오네요. 최근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혈조. 이 순서를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자, 이때 배우자는 혜택을 좀 줍니다. 상속 지분율이 5할, 50%가 더 높아요. 그래서 1, 2가 없으면, 즉,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 상속이 되지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을 때는 공동상속이 되되 50% 5할을 가산한다. 자, 요것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지문 나오는 거 유추해서 충분히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약자와 수익자이면 과세가 안 된다.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예, 요거 여러분들 계산식과 함께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요.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얼마?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전용 보험은 두 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 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죠. 그때는 장애인이 피보험자 수익자여야 되고요. 예, 증여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반드시 보험 수익자, 받는 사람이 장애인일 경우에 얼마? 연간 4천만 원.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어떤 법률을 근거로 증여세를 비과세하느냐? 중요세니까 당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보겠죠. 상속세는 여러분 뭘 암기를 하시냐면 10, 20, 30, 40, 50 이걸 암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구간에 따라서 이 10%, 20%에서부터 50%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인데, 자,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 10억 원 이하일 경우는 30%. 요 두 가지만 암기를 일단 해 놓으시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을 20, 40 정도는 여러분께서 추론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억 초과일 경우에는 최대 세율 50%를 적용합니다. 상속세율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0번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이죠. 소득세법은 개인에게 과세하는 거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 원칙은 종합과세 원칙, 그 다음에 분류과세 원칙, 분리과세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적용이 되는 소득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세는 열거주의, 즉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게 9가지입니다. 이자소득,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금융, 투자 소득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종합과세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이 중에서 분류과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 자주 출제되죠. 퇴직, 양도, 금융, 투자 소득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분류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 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연금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 원칙입니다.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자,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이죠.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14% 분리과세 적용이 되고 과세는 끝이 납니다. 또 하나는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500만 원, 1,500만 원 이것이 문제 나올 수 있죠. 예, 이하일 경우에는 3에서 5%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요,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뭐 종합과세를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에는 완전 포괄주의 과세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유형별 포괄주의, 법인세의 경우에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과세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71번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자,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6에서 45%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겠죠. 예전에는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쉬운 문제, 세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5,5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아니면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24%, 35%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요. 산출세액, 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세금 얼마 내야 되니? 그거죠. 그건 뭐냐?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금액이 바로 세액이 되겠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2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14%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자소득이 뭐고 배당소득이 뭐냐?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금을 해서 받는 이자,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이자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최근에 이 배당소득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네요. 배당은 이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을 말하는데 현금으로 받은 거, 주식으로 받은 거, 배당이면 다 배당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국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즉 펀드에서 받은 이익은 이자가 아니에요. 이자 소득 아니에요. 배당 소득에 해당이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작년까지는 좀 쉬운 문제 많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국내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은 이자 소득이다. 뭐 이렇게 오답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금융소득이 원천징수세율 14%를 분리과세 하지요.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금융소득 중에서 이자소득 플러스 배당소득 금융소득이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제외한 비과세 분리과세는 이미 과세가 적용돼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얘를 제외한, 포함한 그러면 틀린 거예요. 제외한 개인별, 부부 합산 아닙니다. 개인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때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점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 공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금융재산, 즉 금융재산 전체에서 채무가 있으면 그걸 빼주는 거죠. 자, 이게 상속이 되었을 때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순금융자산의 20%를 곱해서 2억 원 한도로 상속 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 중에서 요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2천만 원 이하,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다. 전액 공제 줍니다. 세금 안 낸다는 소리죠.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즉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8천만 원이다. 다 일괄 2천만 원을 적용을 한다. 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순금융재산이 8천만 원인 경우에 공제금액은 2천만 원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어떤 함정이 있었을까요? 순금융재산이 3억 원일 경우. 3억 원이면 1억 원 초과죠. 곱하기 20%. 6천만 원이 상속공제금액이죠. 왜? 6천만 원이 2억 원 한도 이내이니까. 자, 요런 2천만 원이다. 요런 함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3번 출제 포인트 연금소득 분리과세 보겠습니다. 자,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이것도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요건이 있습니다. 즉 1,500만 원 사적 연금소득액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3에서 5% 조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55세 이후 수령을 해야 되고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수령을 해야 되고요.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해야 되는데 11년 차, 수령 연차가 11년 차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 적용 안 한다. 자, 이 요건을 맞췄을 때는 3에서 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을 받는데 나이에 따라서 3에서 5%가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70세 미만일 경우에는 5%, 80세 이상일 때는 3%, 그 사이에 껴있으면 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70세이면 몇 %냐? 70세 이상이죠.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 70세부터는 4%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서 연금소득은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4%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65세이면은 5% 적용이 되죠. 근데 65세가 종신계약에 따라서 연금소득을 받으면 4%도 적용하잖아요. 그럼 5를 적용해야 되느냐, 4를 적용해야 되느냐? 둘 중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한다까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기사소득으로 봐서 무조건 분리과세 15%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죠.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에서 5%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고요.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우리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번 출제 포인트 보험 설계사 세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보험 설계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요겁니다. 기타 소득 아니에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있어요. 보험설계사도. 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자면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수익 금액이 있겠죠. 거기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 금액이 7천만 원이었어요. 소득률이 30%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은 얼마? 2,100만 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함정은 소득률에서 많이 함정을 팝니다. 경비율, 이런 함정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또 있거나 직전과세 기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언제? 동일합니다. 전년도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언제 합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의 수익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 이때 적용하는 것이 바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 용어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 첫 번째,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 7,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매월 모집수당, 월급이죠, 그죠? 받는 거죠, 그죠? 할 때 보험회사는 3%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을 뗀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납세 의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7,500만 원 미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를 했어요. 첫 해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3% 매달 세금 냈죠. 그러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매월 납부한 이 3% 세금 이미 냈으니까 이 원천징수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라는 용어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